일단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저번 그 말씀과 순명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고요. 헌법 질서를 왜곡해서 우리 실제적 삶의 어떤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법입니다. 사실 이 차별금지법안 오늘 말씀드린 차별금지법안은 정의당에서 발의한 그 차별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별금지 법안에서 그 차별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23개 영역의 대부분은 이미 개별법으로 그 차별금지에 대한 어떤 그 개별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차별금지법 처음 발의된 게 꽤 역사가 오래되는데 처음 발의됐을 때도 교계에서 워낙 심한 반대를 하니까 그 당시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했던 그 세력에서 어느 쪽에서 그러면 성별 정체성, 성 정체성만 좀 지향만 빼자 그럼 하도 교계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그걸 입법 발의했던 분들이 그거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거는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을 위한 법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법에는 23개 영역 대상이 있고 또 각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선 가능한 동성애 부분을 좀 많이 빼려고 했어요. 그럼 너무 우리가 동성애, 성적 지향, 또 교회 얘기도 좀 빼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좀 우리만의 얘기가 되는 것처럼 될까봐 그걸 좀 피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죠. 사실 국가는 법으로 이제 국민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별금지법 이 법은 이제 형식적 법치와 실질적 법치를 얘기를 좀 드리면 법에 의한 지배라는 건 실질적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실질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법이면 다 된다는 그 법 만능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히틀러가 통치할 때 독일 나치 히틀러가 통치할 때도 법으로 통치했어요.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거의 법치주의의 거의 원조격인 나라 아닙니까? 히틀러도 법으로 통치했습니다. 우린 그 역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법을 제정할 때 우리가 항상 그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자유권, 사적 자치를 기본으로 두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적 자치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그 헌법의 이 법에 보면은 그 1조 목적에 보면 그 헌법에서 평등권을 보호한다고 돼 있죠. 헌법상의 평등권. 근데 헌법상의 평등권은 제 그 헌법의 11조에 뭐라고 하냐면 법 앞의 평등이라고 했거든요. 그 법 앞의 평등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 앞의 평등은 그 차별하지 아니한다는데 차별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상 평등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라는 것을 제가 우리 법조인들 너무 쉬운 얘기였는데 일반인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의 사인과의 관계와 사인끼리의 관계를 규율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신다고 해서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헌법이나 모든 법으로 국민을 지배하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평등권을 규율할 때 이제 법으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법으로 규율해요.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야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형벌권을 발동합니다. 형벌권을 발동한다는 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의 문제인 거죠. 그죠?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어떤 형법을 정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들어. 내 편이야. 그러면은 갑자기 형량을 확 줄이고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네. 그럼 형량을 확 높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는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런데 똑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얘는 나이가 어려. 한참 어려. 근데 얘는 성인이야. 어떤 분은. 다르잖아요.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경우에 뭐 다른 뭐 청소년 범죄는 다른 형태 그런 식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한다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고 그 평등권에서 얘기하는 차별의 개념인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 간의 관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근로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럼 회사에서 예를 들어 회사에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성과물을 냈는데 임금이 달라.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다른 이유는 얘는 내가 마음에 들어. 내 말을 잘 들어. 얘 내 말을 가끔 반항을 해. 그래서 임금을 다르게 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간의 관계에서의 평등권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 부분, 이건 자유권도 마찬가지예요. 사적 자치 영역에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 간의 관계에서 차별의 부분이 사회에서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차별이 반복되고 누적되면 그땐 국가가 개입해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박 교수님 얘기한 것은 여성의 차별, 그죠? 장애인 차별,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 대표적인 거란 건 뭐냐면 그에 대한 사례들, 그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과 사회의 그 불평등의 어떤 그것 사례들이 누적돼 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회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남성분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그죠?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고 할 수 없죠. 산업화 과정에서. 그런 사례들이 누적이 되면 이것이 더 이상 개인의 영역에 놔둘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법을 제정해서 이에 국가가 공권력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법의 대사인적 효력, 국가의 대사인적 그러니까 사인 간의 관계를 국가가 개입하는 게 원래 헌법은 헌법상 평등권 기본적으로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였는데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과연 우리 사회에 그러면은 좀 이제 쉽게 강의 편의를 위해서 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동성애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자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성 간 성행위를 보통 좀 표현하는데 동성애자란 말은 좋지 않지만 말이 기니까 동성애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느냐라는 게 누적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숭실대나 한동대나 그 종립학교 굳이 입학 안 해도 되는 그렇잖아요. 학교의 규칙상 그런 것이 금지되는 곳에 굳이 입학을 해서 어떤 소위 말해 기획적으로 거기서 문제를 일으켜서 거기서 이제 하는 것을 빼고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숭실대 사건은 아시다시피 거기서 이제 김조광수 영화를 상영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학생들이 인권 동아리라고 해서 그냥 빌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네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거예요. 동성애 그 영화를 하겠다는 그래서 금지했죠. 안 된다. 그런 사례고 한동대 사건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안에서 폴리아모리니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런 학교에서 허가하지 않은 세미나 같은 걸 열어서 한 겁니다. 굳이 다른 데서 해도 될 걸 학교 안에서 그 종립학교 안에서 하는 어떤 그런 기획적인 것을 빼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에 의해서 차별받았다고 진정된 건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본 적이 없죠. 별로 제 기억에는 없어요. 여성 차별, 장애인 차별, 외국인 근로자 차별은 언론에서도 많이 노출될 정도로 그런 사례가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서구 기독교 사회와 달리 서구 기독교 사회는 과거에 동성애자들을 처벌을 했어요. 그 어떤 영화를 보면 그 헐리우드 그 막 이제 개발할 때 영화가 사업이 막 부흥할 때만 해도 한 7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막 동성애자들을 처벌했다고요. 정말 집단 린치가 있었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냥 개인의 성 문제인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하든 뭐 동성애자 뭐 무슨 행위를 하든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겁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이제 군형법이죠. 이제 군형법은 이게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건 사실 알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떤 특수한 상황 그리고 어떤 징병제인 상황에서 어떤 그 내무반 생활이라든가 여러 군대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간 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또 특수한 조직 이외에서는 그런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 이외에서는 사실 동성애에 대해서 특별히 차별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사실 만약에 지금도 회사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고를 했다. 그러면은 법원에 가면 회사가 져요. 제 회사한테 질 것 같아요. 사례가 없어 그렇지. 그만큼 사례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자라고 해서 만약에 사장이 잘랐다. 아마 그 부당해고 사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딱히 차별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동성애자, 이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관련된 이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려고 그러냐? 그거는 현재 차별이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른 사람 이불 속 사정까지 별로 관심 없잖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근데 그 관심을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고, 그 관심을 불러 일으킴으로 인하여 그냥 상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영화 그런 데서 마치 무슨 차별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드라마, 말 그대로 드라마, 영화예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 차별을 심어놓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동성애와 관련된 분명히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아는 한 저희가 이제 그래도 하면서 동성애자 하시는 분들, 실제 동성애 행위를 하시는 분들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그분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분들은 실제 동성애에 아주 푹 빠지신 분들, 그러니까 푹 빠졌다는 거니까 그냥 뭐 한 10년, 20년 정말 리얼 동성애자. 뭐 동성애라는 게 사실 기준이 애매해요. 뭐 한 번만 그러면 동성간 성행위를 하면 동성애자냐, 그렇게 기준을 나누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동성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리얼 한 10년, 20년 동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는데 그 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히려 막 이슈화되는 게 불편한 거예요. 본인들도. 근데 이걸 이슈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 동성애 관련된 어떤 단체나 그런 분들이 어떤 이익 집단화되는데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우리가 노동조합 하잖아요. 노동조합 참 좋은 조합이죠. 필요한 조합이고, 산업화 과정에서 근로자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착취를 당하니까요. 근로자를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이 노동조합이 점점 이제 정치 세력화하잖아요. 그죠? 뭐 또 필요한 부분이 또 있고요. 어떤 조합이나 그 운동을 할 때는. 근데 이 동성애와 관련된 성적 지향이나 성적 차별, 그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단체들 역시 점점 사회 집단 이익 세력화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대변하는 그 정치 세력이 결국은 사회의 기득권으로 계속 더 유지 발전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매우 중요한 법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권의 문제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익의 문제에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 들어가면서 결론 부분을 다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을 보면 아까 1장 1조 책을 펼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것이고요. 아니신 분들은 프린트물을 보면서 법조를 봐도 되고요. 이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뭐 방법이 없겠죠. 제가 PPT를 준비를 안 해서 혹시 유인문이나 이 책자를 받으신 분들 같이 보시고, 제가 가능하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법조문을 자세히는 못 읽어도 핵심적인 부분은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1조 제 목적입니다.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조롱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차별금지법 정의당안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라고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제11조 1항 평등권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헌법 11조 1항에 평등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등권은 본래적으로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을 규율하는 것인데, 아까 형벌권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사인과 사인과의 관계를 다룬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사인과를 다룬 것인데, 여기서는 그
사인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함으로 인하여 사실 헌법상 기능을 하는 거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상대적 평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것을 같게라고 함으로써 그 헌법상의 그 평등 개념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유와 평등이 국민의 기본권의 두 축이에요. 근데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크게 훼손을 받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안은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그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그 사적 영역까지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의 개입은 개별적이어야 돼요. 그 국가 그 개입이 개별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헌법재판 판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포괄적으로 자유권을 훼손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2조 정의를 갈게요. 이 정의라는 건 모든 법을 만들 때 그 법에서 쓰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 조항들입니다. 먼저 1항에 있는 성별만 먼저 보겠는데,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일단 성별에 대한 개념 정의를 그 밖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확대시켜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계에서 얘기하는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된 창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헌법상을 보면, 일단 법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헌법상 보면 헌법에서는 그 11조에서 아까 말씀드린 11조에서 평등권 규정에 성별이라고 되어 있지만 직접 정의 규정은 없어요, 헌법상. 하지만 성별에는 남성과 여성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근로 영역에 있어서 여성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요. 이게 헌법 32조고요. 국가가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게 34조예요. 만약에 이렇게 그밖에 성 이렇게 해버리면 헌법에서는 그러면은 여성 그밖에 성에 보다 여성을 더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되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럼 웃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차별금지법에서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헌법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헌법 자체에서. 그거는 이 차별금지법보다 헌법이 당연히 상위법이어야 하잖아요. 그럼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보다 무조건 여성은 보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참 이상한 법을 만드는 거죠 지금. 또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련된 이건 이제 가족 제도를 헌법상 규정한 건데, 이건 명시적으로 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남성과 여성 간의 성별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음을 전제로 해서 헌법이 제정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서 헌법에 반해서 성별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거라는 거죠. 또 성적 지향이라는 그 정의 규정을 보면, 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걸 보면 성적 지향이란 이성의, 동성의, 양성의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이해가 돼요? 이걸 보면은 이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적, 호의적, 깊이 이끌리고 친밀하고 또 가능성, 이거는 매우 주관적이고 내면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법을 이렇게 만들면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도 된다는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법이 제정되면 이 성소수자, 사실 성소수자라는 단어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성소수자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할 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 정의 규정 자체가 이렇게 내면적이고 주관적이고 불확정적이면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실제 케이스가 생길 때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기 만화 사파에 여러분을 위한 국가인권에 뭐든지 물어봐. 국가인권에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법으로서 어떤 그런 객관화될 수 있는 그 내용이 힘들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저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이렇게 어떤 보호 대상으로 함으로 인하여 이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것과 관련된 기본권이 훼손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또 내면의 생각에 대해서는 절대적 보호를 받아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건 통제를 받을 수 없다고요. 이 소위 말하는 양심의 자유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돼요. 사실 기본권 중에 그 국가 질서가 보호해야 되는,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기본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표현의 자유예요. 이 표현의 자유가 무너지면 어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는 무너진다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저 위에 가면 저 휴전선만 넘어가면 표현의 자유가 없잖아요. 이 표현의 자유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근데 이 표현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하면 이 차별금지법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 표현을 못 한다는 거죠. 뭐 도덕적 비판, 종교적 비판, 어떤 걸 비판할 수 있는 그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와 사상과, 종교도 우리 세상적으로는 도덕 중에 하나거든요. 도덕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도덕과 종교와 사상과 이념과 그런 것들이 차별금지법에 이렇게 둘러싸이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엄청 답답한 사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성별이라는 용어를, 이거 법적인 용어고, 이 좀 약간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하는데 조금 시간을 바꾸고, 사실 우리 곽 교수님 설명 너무 잘 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특히 이 젠더를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건 정말 말장난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분류할 수 없는 성라고 하는데 그 모든 성의 기준이 남성과 여성인 거 아세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건 이제 제가 법학자로 해서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어요. 다른 것을 창조하신 게 없다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사람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라고.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은 이 질서를 혼돈시켜야 되잖아요. 혼돈시켜야 되는데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나는 아침엔 남성, 저녁 때는 여성. 어쨌든 남성이 여성이에요. 난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여성으로 생각해. 또 남성과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계속 맴 돌면서 혼란스럽게만 할 뿐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저들의 수법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은 정말 분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혼란시킨 거기 때문에. 이런 가짜 사이에서 진짜가 더 두드러지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더욱더 굳게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3조 금지 대상의 차별 범위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23개예요. 23개고 그 영역을 보면 4가지, 고용, 재화, 용역, 시설, 뭐 교육기관, 행정 서비스 있는데 이걸 두고 이 발의한 데서는 영역이 이렇게 한정적이지 않느냐 하지만 이건 한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고용, 그 다음에 재화, 용역, 시설, 교육기관, 행정 서비스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해당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헌법재판소 판례를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책자 21페이지예요.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했어요. 차별이 뭐냐면 같은 것을 다르게 하고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차별이라고 하면서 개개의 사안에서 이러한 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어떠한 공권력 행사가 위헌인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의 사안에서 살피는 거예요. 개개의 사안에서. 그러니까 개개의 사안이 누적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과연 그럼 성적 지향과 성적 지향과 그 동성애가 그럼 개개의 사안이 누적이 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없어요. 저도 지금 제가 나이가 50이 훌쩍 넘어서 이제 얼마 있으면 60을 바라보는데 제가 살면서 그딱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개개 사안에서. 자, 이 차별금지 대상을 전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이 민형사 제재 대상에 처벌을 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여기서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보세요. 여기서 그 1조 1항을 보면
자,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가에서 라까지 영역이겠죠.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예요. 이게 차별 행위죠.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한 거예요. 아니,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차별하지 않는 것인데 기본적인 구별을 놓고 있어요. 분리를 놓고 있고. 그러니까 차별 안 하려면 분리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분리하고 구별하는 게 차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인의 입장에서, 특히 실무가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리는 거죠. 이 법이라는 건 정체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 3조 1항 2호를 보면 중립적인 기준을 사용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차별로 간주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 중립적인 기준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별 등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다 분리 구별도 하지 말라는 건 다 혼합하겠다는 거예요. 다 흐트러뜨리겠다. 질서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위에 세워진 실정법도 이 실정법을 흐트러뜨림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겠다는 거예요. 분리하고 구별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필요한 거거든요.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행위까지 차별로 한다면 도대체 차별이 아닌 행위가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사파를 보시면 우리 동성간 성행위 에이즈 원인 분석 모국가대학 했는데 에이즈의 확산 주된 통로가 학문 선교를 하는 동성애자라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거나 언론인이 언론에서 이런 걸 보도하려고 할 때 이게 이것도 구별이라고 해서 차별 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파를 보시면 교수는 이 동성간 성행위가 에이즈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생각은 하는데 말은 못하고 이제 강의실에 있는 학생 청중 한 명은 동성애 동자만 나와라. 진정서를 내야겠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지금 언론에서 얘기 못 하잖아요. 언론 보도 준칙 때문에. 아시죠? 언론 보도 준칙이 있어서 에이즈의 원인이 동성간 성행위라고 하는 거 보도를 못 해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심해야죠. 그 위에 다른 것은 이제 조항 다 중요한 조항이 많은데 언어도 문제가 되고요. 국적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 좀 시간이 좀 걸려서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혼인, 혈연, 입양을 토대로 한 한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 우리 지금 가족이라고 할 땐 혼인, 혈연, 입양이 우리는 기본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가족 외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가 이제 가구도 이제 포함하는 건데 이 가구도 포함하는 건 매우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성애하고 비슷해요. 가구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 주민등록등본만 같이 돼 있으면 다 가구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구라는데 그럼 어떻게 가구 같이 정말 가구를 하고 있는지 그럼 사진 찍어서 24시간 동영상 쭉 찍어서 제출하라고 할 수도 없고 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동거 커플이라고 해서 그럼 동거 커플이라는 건 이게 말 그대로 동거 커플인 게 가정이라는 건 가족 가구라는 건 좀 장기간 좀 항시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지만 동거 커플이라는 건 정말 한 달 동거할 수도 있고 1년 동거할 수도 있고 물론 10년 동거할 수 있지만 이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거 커플을 가족과 유사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건지 이게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무가 입장에서 이거 하면 만약에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러니까 그 소송 제소한 퍼센트가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소송 좋아합니다. 분쟁 좋아하고요. 또 안타까운 얘기지만 무슨 일만 생기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법정으로 가는 걸 좋아해서 이 법이 나면 아마 정말 남진정, 남소가 막 될 겁니다. 판사님들 되게 골치 아플 거예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판례로. 또 그 규정 대상 2조 7항을 고용 형태를 보시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 근로와 단시간 근로와 기간제 근로와 파견 근로와 그밖에 통상 근로 이외의 근로 형태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해서 정말 모든 그 근로 형태에 다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또 예외 사유라고 하는 3조 2항을 보면 3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차별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역차별을 법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규정인 거죠. 이거는 근데 제가 아까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한다. 우리가 소수자 이게 숫자로 소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약자라는 거거든요. 약자.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걸 소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국회에서 다수결 뭐 그런 의미에서 소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당연히 퍼센테이지는 적죠. 그럼 그들은 항상 그럼 성소수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소수자라고 표현되면 그들이 약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동성애자나 성적 지향 뭐 그런 분들이 동성애자 분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실제로 뭐가 있는지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를 커밍아웃 하셔서 정말 막대한 경제 활동을 하시면 아시는 분들 전 실명 거론 못하고 있단 말이죠. 연예인 활동하는데 불편 없이 한단 말이죠. 아까 박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문화가 너무 급격히 변해서 슬픈 일이지만 그분들이 뭐 변호사분도 얼마 전에 커밍아웃 했어요.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동성애자를 밝히면서 총학생회장이 됐다고요. 과연 그들이 약자냐는 거예요. 지금 서구 사회나 이미 그들이 강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이 국제기구 다 잡았지. 뭐 정부의 헤게모니 다 잡았지. 트렌드 이 세계 트렌드를 다 잡았지. 문화 코드 다 잡았지. 언론 다 잡았지. 뭐가 약자냐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 크레도에 이제 인턴 하시는 대학생분들 계세요. 우리 크레도의 장점은 인턴분들 젊은 친구들이 양육을 해요. 그 친구들이 약자예요. 대학 가서 말도 못 꺼내요. 어떤 우리 이런 건강한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정말 돌 맞아요. 인터넷상에 올리면 바로 그냥 그 댓글들이 막 달려가지고 말도 못 꺼내. 누가 소수자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 개념을 가져야 돼요. 이분들은 보호받을 때선 우리예요. 이제는. 성소수자라는 단어 사실 틀린 말이죠. 성강자예요. 강자. 자, 4조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좀 두서 없지만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제가 왜냐면 이렇게 대학 강단에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4조 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 이게 압권입니다. 1항만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차별금지법에 맞춰서 모든 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이 차별금지법 단독으로 위헌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법들도 다 이게 맞추라는 거죠. 이게 결국 헌법 개정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헌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시 들고 나온 거지. 만약에 헌법 개정은 그 정권 초기에 해가지고 들어갔으면 이거 반드시 넣으려고 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 성별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으로 된 규정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깝깝할 거라고 이분들도. 그 밑에 작업을 하겠죠.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되죠. 저 자주 말씀드려요. 동성애자들 차별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동성애자들 똑같이 하면 일반 기업, 경향 기업이 아니라 교회라든가 종립학교라든가 어떤 경향 기업, 난 이것을 목적으로 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걸 경향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판례에서도 인정을 해요. 그 경향 기업에 맞춰서 그 사상과 그 종교와 그런 걸 하라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뭐 동성애자도 아니지 뭐 일을 잘하고 하면 똑같이 월급 줘야죠.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결국 이들이 얘기하는 차별금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성 혼인을 인정시키겠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궁극적인 목적이 동성 혼이에요. 동성 혼만 되면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혼인이란 법에서 인정하는 혼인 관계잖아요. 동거를 하든 말든 그 법에서 관련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남성끼리 동거를 하든 여성끼리 동거를 하든 남자 여자가 동거를 하든 우리 누가 동거하는 게 자기 자녀가 아닌 이상 관심 없잖아요. 뭐 그렇게 살겠다는데 그렇게 뭐 그분들이 하신다는데 뭐 안타깝진 하지만
안타깝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법에서 인정한다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건 동성혼이라고요. 그럼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동성혼인을 인정해 하는데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론조사를 할 때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를, 소수자는 용어도 틀린 거지만 성소수자를 이 사회에서 차별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여론조사하면 당연히 틀리다고 하죠. 저한테도 그렇게 질문을 하면 여론조사라는 걸 질문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질문하면 깝깝하죠. 질문 자체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차별하면 안 되죠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질문 자체를 그렇게 들고 나오면. 근데 거꾸로 동성애자들의 혼인을 정식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러면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이게 동성애의 법제화라는 게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화와 법제화의 차이가 이거라고요. 합법화는 이미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해서 처벌하지 않아요. 동성애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어느 영역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단 하나 군형법만 빼고 그건 별개로 논의하자는 거예요. 군대란 특수조직이기 때문에 동성애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차별받는 영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그 경향기업을 빼고 굳이 한동대 가서 그거 할 이유 없잖아요. 그거 할 거면 다른 대학에 입학하시지. 굳이 숭실대에서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다른 학교에서 하면 되지. 그거 하지 말라는 학교에 입학해서 그거 한다는 건 그 질서를 회파하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동성혼이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합법화는 돼 있는데 이걸 법제화하는 것은 그 법제화의 끝은 동성혼이라고요. 그래서 가족제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가족제도, 건강한 가족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재정립하는 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참고로 크레도는 그 가족제도와 생명권과 인권에 대해서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그 가족제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8조, 9조 이 뒤에 행정기관에 대한 것은 저번 강의도 말씀한 것처럼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요. 그 수로 부분만 보면 됩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안이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재량권도 주지 않고 정부에게 국가인권위가 마련한 모든 것을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좀 어불성설이에요. 우리가 헌법상 기관이라는 건 각 부의 장은 헌법상 기관입니다. 헌법에 다 규정된 거예요. 헌법에 대통령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국무총리도 규정되어 있어요. 국무회의가 규정되어 있어요. 국무회의는 국무회의 위원 중에 각 부의 장관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헌법상 기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국무위원은 헌법상 기관이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이들은 헌법상 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법률을 만든 거예요. 근데 법률을 만든 그 법률상 기관의 그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무위원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그 행정 각부가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인권위원회의 헤게모니를 쥐는 집단이 결국은 막대한 권력을 갖게 되죠. 솔직히 노동조합 요새 뭐 우리나라 민주노총 막 세다 하잖아요. 이거 차별금지법 되면 민주노총 안에서도 이 동성애 관련된 단체들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접수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어떤 단체도 다 접수할 수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강력한 법이라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입니다. 자, 근로기준법에도 보면 그 근로기준법에도 이제 양성평등이 나와요. 근로기준법도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또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에서의 성들도 양성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이제 특정할 수 없는 성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되는 거예요. 이제 이 법이 제정되면 충돌돼요. 그럼 충돌되면 어떤 법이 우선될 것인가? 전 차별금지법이 우선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신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법 규정 자체가 모든 다른 평등과 관련된 법은 이 법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법이 상위법의 개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나오는 그 성별의 개념도 다
이 차별금지법에서 적용되는 성별 등의 그 개념으로 다 바뀌는 거죠. 10조 모집 채용상의 차별금지가 있고요. 11조의 근로계약상의 차별금지가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향사업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판례가 어떤 신앙에 따른 어떤 차별금지 예외로 인정을 해서 그 사상, 신앙 어떤 것을 그걸 지지 또 신봉하는 것을 그 지지나 신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모인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지지하지 않고 신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노동법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경향기업을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차별금지법이 되면 이런 해석도 유지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종립학교 또 교회 내에서도 일반 사무직은 동성애자를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는 뭐 동성애자라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대표적인 경향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경향성을 갖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고용을 못할 겁니다. 근데 이 근로계약에서 결국은 그 사용자가 그 11조 2항을 보면 사용자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닌 정당한 이유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특별히 근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일반적으로 입증책이 전환이 나와 있는데 사용자에게 차별이 아닌 것으로 입증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사파를 보시면 지금 이 사파가 재밌어요. 이게 뭐 이제 취업하려고 면접관실에 이렇게 앞에 세 분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 얼만큼 고용인의 그 소위 말해서 고용주에게 이제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주체 사상을 가졌다고 해야지. 이제 난 동성애자입니다라고 말해야지.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뭐라고 하지? 막 동성애자 할까? 주체 사상이라고 할까? 아니면 실효된 전과가 있다고 할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압박을 주자고 고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사파를 치었고요. 조금 속도를 좀 붙여볼게요. 사실 이 책자를 보시면 이게 나름 계속 쉽게 썼어요. 썼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 쭉 가겠습니다. 자, 근데 뭐 임금 차이 두면 안 되고 뭐 다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저희는 뭘 하는 거냐면 실무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 저번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반 기업체까지 이렇게 악용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타켓이 교육인 건 맞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교회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 아까 곽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 사상 자체가 근거 자체가 사실 반기독교적인 베이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타겟이 될 것이고 교회가 집중 포화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직장에서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이유로 뭐 근로상의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 차별 대상으로 인하여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크리스찬 기업에 입사를 하고 나서 갑자기 저 신천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갑해진다는 거죠.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다른 걸로 차별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난 해고를 안 당하려고 예를 들어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아니면 저 신천지입니다. 뭐 주체 사상을 가졌는데 갑갑하다는 거죠. 그걸 이유로 해고를 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다른 이유를 또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경향기업이나 어떤 그런 교회나 어떤 크리스찬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어떤 같은 사상과 같은 신앙을 갖고선 일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기독교적인 사상이나 그런 신앙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아마 크리스찬 기업들은 다 이거에 다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물론 재화 용역 등의 공급 이용이 있습니다. 21조, 22조. 재화 용역 등의 공급 이용 사실 모든 것이 우리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이죠. 이것도 악용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사실 그냥 다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 시설, 여자 시설 이렇게 나눌 수도 없고 제3의 시설을 만드는 것도 웃겨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냥 다 오픈하는 거예요. 대중 목욕탕 다 같이 들어가는 거고 화장실 다 같이 쓰는 거고 그냥 그렇게 가는 방법이 없어요. 중립 시설도 안 된다는데 뭐 다 같이 가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결국 소수자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꾸 소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 만화에도 있지만 뭐 대관을 신청합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 상업시설 대관할 때 뭐 멀쩡하게 연극 신청하고 노래대회 신청하는데 갑자기 늦어서 주체사상 강연회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대관주 입장에서는 이 사상 그것도 있으니까 이거 거절했다가 차별받은 거라고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하지. 그럼 열심히 고민해야 돼. 열심히 이게 차별이 아닌 사유를 열심히 그 요건을 정말 만드니까 소위 말해서 이 사회가 되게 각박해지는 거예요. 각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당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 입증 자료를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목사님들이 방송을 보지 이게 살면서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항상 녹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대화 녹취해야 되고 모든 걸 항상 우리가 법에 차별이라고 노출되지 않았다는 걸 늘 자료를 만들고 살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피곤하니까 그냥 이렇게 오면은 소수자라고 요구하는 사람 요구를 그냥 들어준다는 거죠. 귀찮으니까. 그다음에 토지 주거시설 공급 비용, 보건 의료 서비스 공급 비용 차별 금지 그런 게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제공된 임대주택 경우도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신혼부부만 되나? 신혼 동거 커플은 안 되나? 뭐 그런 거죠. 이제 제도, 그러니까 사회 기본적인 틀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유럽이나 미국도 이거 오랜 시간을 걸쳐서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사회 제도 기본적인 틀이 바뀌니까 이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너무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작용, 소위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이 부작용이 슬슬 올라오니까 이제 다시 옛날을 회귀하자는 나라들이 조금씩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되지 않은 제도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가족제도, 일부 일처제 이게 뭐 50년 된 제도예요, 뭐 30년 된 제도예요. 꽤 오랜 역사를 가진 거 아니에요, 인간 역사상. 그리고 인류 역사상 그 건강한 가족제도라는 건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데 이거는 서구에서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굳이 입증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것을 왜 우리나라 또한 이거의 시험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문화 등 공급 이용 차별 금지 있어요. 이거 교회 뭐 CCM 같은 문화 콘텐츠 뭐 이거 꼭 동성애가 아니라 뭐 이단 단체 이용하겠다고 해도 들어왔다가 이단인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종교에 대한 차별할 수가 없으니까. 또 시설물 접근 이용 차별 금지. 이게 어느 시설물이라고 하면 이게 다 시설물이에요. 우리가 시설물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시설물이지. 실내만 들으면 다 시설물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종립학교, 또 화장실 문제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유럽에서 그 남성이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 규칙소에 갔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성별 정체성이라는 건 아주 내심의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좀 재밌으라고 일반인들한테 한 게 도대체 저 사람이 성별 정체성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맞추라는 거지. 주장만 하면 된다는 건데 이제 궁예의 관심법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맞냐? 난 너를 안다. 그 관심법에 실패한 게 그 외국 사례가 나온 거예요. 남자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고 트랜스젠더도 안 했는데 나 여성이에요. 여성 주체 넣었다가 여성 거기서 강간하고 강제 추행했잖아. 그거 심사하는 사람 관심법에 실패한 거예요. 누구 잘못이야? 주장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못인가?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려내라는 게 국가가 하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이 법을 만들었으면 다 관심법을 이제 익혀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다음에 관광 서비스, 정보통신, 방송 서비스. 자, 정보통신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신념을 발언하는 것조차 차별로 평가가 된다면 차별금지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한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단체 등 운영에 관한 차별금지. 이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 시혜령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 민간단체, 모든 NGO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 뭐 교계에서 하는 모든 NGO니 단체 다 이 법에 걸립니다. 교육기회의 차별금지. 이거는 31조. 사파에서 본 것처럼 어제까지 남자였던 친구가 갑자기 여자라고 여자 대학 가자고 해도 못 막는다는 거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또 대안학교, 공립학교, 신학교에서 입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입학할 때 속이고 입학했다가 나중에 밝히다 해도 퇴학시킬 수도 없죠. 어떤 정체성인지 우리가 관심법을 갖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리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이 성에 대해서는 이 그 특별할 그 정할 수 없다는 성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말장난이라는 거죠. 32조 교육 내용의 차별 금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생활지도 기준, 성별 등을 따라 교육 내용, 교육 국가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 교육 내용, 편성하는 일 교육하는 행위, 그밖에 교육 내용 등에 있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현저한 차별을 유지 심화하는 행위. 이 성별 등은 우리 동성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차별등 쫙 있으면 사상 이념 다 있어요. 자, 교육 목표, 교육 내용에서 이걸 차별을 포함한 내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체 사상이나 뭐 어떤 사상에 대해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고 그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교육 목표나 교육 내용 특별 사상 그런데 누가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그 학생이 있어. 그럼 걔한테는 혐오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교수들이 강의할 때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의안 같은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차별의 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검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포가 그거예요. 교수가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강의해야 하나요? 하고 이제 전화하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 토론 금지. 차별되니까. 찬성 반대 막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뭐 그런 거예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만화 원래 약간 좀 과장되긴 하지만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육 내용, 교육 목표 우리가 사상 시장의 자유론 있죠.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이 어떻게 형성돼요? 비판이 자유로워야 사상이 자유로워지잖아요. 비판 없이 어떻게 사상을 서로 논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판을 하는 순간 차별이 되면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이 붕괴되는 거예요. 결국 한 사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원하는 사상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차별이 돼. 그 사상에 반대되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가. 근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해야 돼. 저는. 국가에서 그 받아주겠어요? 국가인권에서 원하는 사상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해서 차별이라고? 그건 안 받아줄 거라고요. 일방적 독주가 된다는 거예요. 사상도. 사실 교육이 중요해요. 지금 아까 뭐 직장 얘기했지만 사실 교육 내용의 차별 금지, 교육과 관련된 것이 우리나라의 앞날을 결정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인권위원회가 정해주는 사상과 인권위원회가 정해주는 교육 내용과 인권위원회가 정해주는 교육 목표만을 갖고 교육을 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설사 인권위원회가 아주 정말 훌륭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도 전 그게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36조 자격증 및 교육 훈련에서 차별금지 쭉 가겠습니다. 참정권 37조, 38조 뭐 조문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의 편의 제공 의무, 방송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남자들도 여성 교도관이 이제 자기 교도관 이제 송치할 때 움직일 때 난 여성이에요. 그럼 여성 교도관 이제 데리고 가야 돼요. 남성 수감자라도 나 이것대로 하면 자기는 어느 날 갑자기 여성이 되니까 이게 호모 프로이드인가요? 이게 그거예요. 흐른다는 거야. 성이 막 흐른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에 따라. 이게 그 성 종류 중에 있어요. 자, 차별의 구제 이제부터 사실 본격적인 건데 이 차별의 구제가 이게 형사 피해자에서 인정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규정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가 이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만만찮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일단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수치심을 무릅쓰고 고소 고발해야죠. 또 이제 단둘이 성적 피해 성폭력 피해자 단둘이 있는 거잖아요. 그 증거도 하기 어렵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손해배상도 막 하기 어렵죠. 이 이 피해자 구제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또 상처를 받고 막 그런 게 또 있다고요. 근데 여기 차별금지법에서 차별 피해자는 이 성폭력 피해자에 비해서도 너무 보호가 과하고 그다음에 너무 쉬워요. 피해 회복이. 피해가 회복됐다고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 얘기를 이게 사실 이거 자체가 차별이에요. 제가 볼 때.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별금지법에서 하는 어떤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다른 우리 사회에서 그 많은 사회의 여러 가지 악에 대해서 피해받는 사람의 그 피해 구제가 왜 법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줘야 되는 거죠? 왜 이들은 이렇게 쉽게 피해를
보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이 법에 의해서는. 이 법 자체가 전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압권이 뭐냐면 이 제3자가 이게 진정을 할 수가 있어요. 봅시다. 이게 보면 41조가 헐, 이 책에서 41조가 빠졌네. 이런 진정. 41조가 책에 누락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 본문에서 녹여서 그런 것 같은데 41조 차별의 구제 진정이에요. 41조 이 법에 정한 금지된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별 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 그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3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체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 차별 그 성적 지향 그 관련된 그 단체들은 이것을 계속 할 거예요. 이 기본적인 프로세싱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 단순합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 돼요. 차별 받았다고 피해자가. 그러면 국가인권위에서 조사가 나갑니다. 공무원들이 조사 나가 주는 거예요. 한동대나 숭실대 다 그랬어요. 조사 나가서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다 갖고 와요. 물론 거기서 의견 듣고 뭐 국가인권위에서 막 이렇게 다 해서 소명자료 내라고 하고 막 개별 면담하고 막 이렇게 조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게 차별이다 하면 지금은 시정 공고를 내리죠. 근데 이 법에 의하면 시정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시정 공고와 시정 명령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시정 공고는 안 들어도 되지만 시정 명령은 들어야 돼요. 이 법적 용어로 행정처분이라고 그래요.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행정청만이 가능해요. 근데 행정청이라는 것도 행정법적 용어인데 하여튼 행정처분으로 그러니까 국가인권의 위상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이제 강제 집행하죠. 이행강제금하고 시정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이의를 하잖아요. 국가인권위가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행정 소송의 절차를 밟는 거예요. 반대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행정 심판하고 그다음에 행정 소송하고 그런 겁니다. 그 내용을 이 밑에 쭉 적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설명해서 일반적인 거와 일반적인 그런 행정 절차와 다른 점들을 쭉 저희가 설명을 한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구제에서 나오는 게 이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과 다른 게 뭐냐면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명령 맞아 차별이 맞아라고 판단하면 그냥 증거가 다 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반 민사 소송은 본인이 다 증거를 수집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고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증거 수집을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어요. 사실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입증 책임지는 게 맞아요. 소만 제기했는데 상대방한테 피고한테 입증 책임하려면 다 소송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에서의 진정은 정말 남진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아예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법 만들 때 이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 진정을 효율적이고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국가기관에서 일이 있어야 힘이 세질까? 일이 없어야 힘이 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라 이거야. 그럼 국가인권에는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진정을 하도록 만든 법이에요. 사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진정만 하면 국가인권에 나가서 조사 다 해주고 그 조사하면 그래서 시정명령 내리면 차별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건 이미 원고로서 민사소송할 때 원고로서 증거는 다 확보한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증 책임도 상대방에게도 또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 반대 입증을 못하면 그래도 또 이겨.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진정만 또 자세한 거 법조를 보시고 이제 총괄적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진정을 하는데 소송비용도 안 들어. 법에서 나라에서 구제해 줄 수 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가서 진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비용 다 국가에서 대죠. 소송 법률 구조 거기서 다 할 수 있게 다 해줘. 증거 자료는 다 국가인권에서 다 조사 받아줘. 그 다음에 손해배상 민사소송할 때는 민사소송에서 그 증거도 다 국가인권에서 해주는 걸로 갖고 소송 쉽게 할 수 있어. 그 입증 책임도 상대방한테 있어. 기본적으로 500만 원 깔고 가. 징벌적 손해배상 500만 원 깔고 가. 서로 하려고 그러죠. 그거에 또 얼마나 또 브로커들이 붙겠어요. 해줄게. 나 별로 안 해줘. 해줄게. 기본 500. 착수금 필요 없어. 그냥 해줄게.
그럼 간다고요. 그럼 하지. 더군다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또 우리나라는 좀 화가 많은 나라잖아요. 화가 많아. 그럼 이제 직장 내에서 뭔가 티격태격 했어. 욱 한번 누가 했어. 씨 이것만큼 좋은 그러면 이씨 또 한번 두고 봐 씨. 한 번에 야단 맞았다가 쭉 진정하면 그거 방어하려면 엄청 피곤한 거야. 결국은 이 사회를 계속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 증거를 확보해야 되고 서로 견제하는 그리고 사회 통합을 해체시키는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할 수 있죠.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하는 건 무척 부담이 될 거예요. 특히 개인 기업들한테 이거 부담 엄청 되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는 나아요. 헌금 계속 받으면 돼요. 작은 교회는 안 되겠죠. 이 작은 교회는 어차피 타켓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영세 사업자, 개인 사업자들은 이 법에 만약에 누군가 앙심하면 품잖아요.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소재기하고 이제 시정명 집행정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효력정지 뭐 그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자세한 거는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법원의 구제 조치 있죠.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특히 형사 관련돼서 입증 채용 사용자 그 가해자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 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남진정을 막 하는 겁니다. 이 정보 공개 의무가 되게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정보 공개 의무가 이 정보 공개하면 이게 고용과 관련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제가 고용주라고 그래도 차별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승진시키겠어요.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차별이라고 하면 다 정보를 공개해야 되니까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파가 그거예요. 저 사실 동성애자입니다 하고 정보 공개를 하니까 다른 그 승진 대상 경쟁자들이 저희는 승진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서는 거지. 아이 뭐 그냥 너가 다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회 주축 세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정당하게 올라가는 건 뭐 없지만 그 사실 저는 이게 동성애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리얼 동성애자분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이게 악용될 소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단체적으로. 저 이게 간증 이게 실제 교회에서 보면 10년 20년 실제 동성애 하시는 분들은 선량하세요. 선량한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선량한 동성애자들이 많다는 건 조금 알제. 법에 대해서 뭐 대충 보시면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고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좀 이제 법조인으로서는 좀 그렇고 전 현장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아까 또 질문을 하셨는데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거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신학 목회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목회적으로. 전 단언컨대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회개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의 문을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제화가 돼버리면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이게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세상의 법과 다른 게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불법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불의가 아니라고. 근데 이건 동성간 성행위, 이제 동성애라고 하고 동성간 성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동성간 성행위는 명시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불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불법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그럼 불법에 우리는 늘 불법에 아래 놓여 있어요. 탐욕도 저지르고요. 저도 거짓말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세보면 정말 끔찍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서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의로워져서 불의를 하나도 행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이게 법제화가 돼버리면 젊은 친구들한테 이게 불법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의 괴리가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간통죄 폐지됐을 때 교회가 가만히 있었을 때 제가 가슴을 친 거예요. 사실 그래도 이거 처음 제가 15년 전에 생각했었는데 이 어떤 이런 법조인의 모임 이게 간통죄 폐지됐을 때 아무도 그게 대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일어났었어야 돼요. 간음이잖아. 간음.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됐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세미나 열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지금 차별금지하는 것처럼 과연 그럼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했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조용했어요. 물론 크리스찬 법조인은 저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심각성은 인정 못했다고요.
간통죄 폐지나고 솔직히 교회 안에서 이혼율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전 이혼 상담해 보면 알아요. 이혼율이 엄청 늘었다고요. 우린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율이 필요해요. 법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뭐냐면 회개의 문을 막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의 그 사고의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아까 교회 내에서 어떻게 동성애자들 그에 대해 생각을 하냐. 이 교회 내 동성애자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 하나는 자기네들이 동성애임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예배드리시는 분들, 교회 억셉트해야 돼요. 굳이 알려고 들지 마세요. 굳이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약간 뭐 이상한 야릇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그냥 놔두세요.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안 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이 교회 공동체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 안에서. 또 하나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는 경우예요. 커밍아웃하는 경우인데 그건 하나는 제가 죄인입니다. 너무 힘들어요라고 커밍아웃하는 경우. 그렇죠? 있어요. 받아들이세요.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상담하시고 어떻게 하면 동성애 성행위를 끊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시고 그 회개하는 분도 이렇게 앉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동성애 행위를 또 해요. 또 용서하세요. 또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7번에 70번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490번 계속 그게 본인이 죄인 걸 깨닫고 계속 발버둥 치고 나오려고 하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교회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 하는데 그래 나 동성애자는 어쩔래 이런 경우 죄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권리라고 인정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 명이 가서 너 이거 죄야 알려주고 안 들으면 두세 명이 가서 너 이거 죄야 안 들으면 너 이거 죄야 공회에서 너 죄야 아니면 예수님 뭐라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출교를 해야 된다고요. 저는 이제 이거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일단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이 차별금지법을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교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교회법을 정착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뭐 저도 목사지만 저도 뭐 목회하면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치리에 대한 부분이 무척 취약해요. 그 부분을 파고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은 목자예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예요. 우리 안에 양들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 양 우리 안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들어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세 번째 케이스 나 동성애자에 어떨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할 거면 교회 안 오면 되는 거예요. 교리에 반하는 거니까. 근데 굳이 그러면서 들어온다는 건 양의 탈을 쓴 늑대인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이 정말 구원받는 분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최소한 그 당시의 목적 자체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교회 목자는 뭘 해야 돼요?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 내에서 그걸 지킬 수 있는 룰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의 치리는 담임 목사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의 치리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분열을 붕괴하고 뭐 어떤 그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 치리에 대한 법을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정치하게 교회를 회파시키고 나에게 목사님들에게 맡겨놓은 그 양들을 보호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치리를 하는 법을 정치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지금 해놔야 돼요. 분명히 이건 나중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충돌할 거예요. 사법판단 영역인지 아닌지 하고 충돌될 거예요. 근데 전혀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만드는 상태에서 교회법이 귀에 보면 귀걸이, 여기 보면 코에 보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서 법원하고 붙으면 져요. 아예 등록 당시부터 교회 생활 쭉 할 때까지 어떻게 그 치리도 바로 뭐 출교 이게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세상법을 아는 분들하고 정말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정치하게 세상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상법에서 교리는 못 건들게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면서 교회가 스스로 일단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것이 교회 밖으로 지키기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교회는 그렇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건 시민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초기 우리나라 선교사님 처음 왔을 때 금검절약하고 절제하고 금주하고 했던 게 교회 지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빛으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회가 어나운스하는 건 초기 선교사님 공부하고 똑같다고요. 교회에서 가족제도 아까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건강한 가족제도가 뭔지를 계속 디스커션을 하면서 성도들한테 계속 강조를 해야 돼요. 간통 못하게 해야 돼요. 치리에 넣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런 부분을 계속 교회가 그걸 계속 사회하면서 이 사회가 무엇이 가족제가 좋은지 무엇이 성문화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어나운스를 하면서 맑은 물이 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운동의 시작인 것이고 그거는 장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요번에 통과 우리가 방어했다고 해서 금방 교회 이겼다 끝 이러면 또 지는 거예요. 이건 장기적인 거예요. 제가 간통죄 얘기했어요. 그거 다시 시작해도 돼요. 죄는 없어졌지만 형벌은 없어졌지만 우리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지금 낙태 얘기하죠. 낙태에 대한 정치한 이론적인 생명권 등을 교회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12월 31일 날 낙태죄 어떻게 할 것이 벌써 법무부에서 얘기 나왔잖아요. 낙태죄 아예 다 폐지한다고. 과연 그럼 교회 내에서 생명이 뭔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성도들하고 디스커션을 해야 된다고요. 대형 교회는 순장, 다락방이니 소그룹 많잖아요. 디스커션을 계속하면서 교회에 정말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성도들을 통해 얘기하고 성도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그걸 얘기하고 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